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에서는 흉터를 없앨 수 있다는데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칠 때 있잖아요. 특히 얼굴 같은데 흉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성형외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다쳤을 때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 흉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은 흉이 덜 남게 하고 또 나중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성형수술할 때 결국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흉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때 성형외과 하면 흉터 없애는 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고 저도요. 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가장 사실 이제 성형외과에서 기초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착제잖아요. 흉터라는 게 그 흉자가 굉장히 흉하잖아요. 흉자 이렇게 X자가 있는 그런 흉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 흉터는 우리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그게 살이든 아니면 뼈든 간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붓게 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착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릇 같은 거 깨졌을 때 말이죠. 아마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릇 깨졌을 때 말이죠. 요 조각대로 말이죠. 그대로 붙여서, 접착제 붙여서 딱 놔두고 한, 이틀 정도 놔두면은요, 요거 그대로 거의 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본 영화 중에서 그 장쯔이가 나온 중국 영화가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되게 예쁜 영화가 있었어요. 장쯔이의 집으로 가는 길. 거기서 이제 그 장쯔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깨졌어. 깨졌는데 그걸 이제 그 실수로 깨졌는데 그 그릇을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놓고 접착제는 없고 대신에 그걸 하나하나씩 끈으로 구멍을 파서 이렇게 그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어진 그릇을 서로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상처를 다시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거하고 같고요. 그 접착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흉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성호 선생님 늦어서 못 왔습니다. 네, 좀 일이 늦게 끝나서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저번 주에 제 친구가 전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쳤다고. 네. 이런 데 많이 다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날카로운 무슨 흉기 이런 데도 베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어디 부딪혀서 많이 다친단 말이죠. 그런데 배 같은데 밑에 뼈가 없는 데는요, 부딪혀도 안 다쳐요. 그런데 이런 눈썹 같이 바로 밑에 뼈가 있다든지 또 턱 밑에, 또 이런 데가 바로 밑에 뼈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딱딱한 물체하고 뼈하고 사이에 이 살이 끼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우리 그릇처럼 찢어지거든요. 네. 요렇게 찢어지면은 요걸 이렇게 예쁘게 꼬맸어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눈썹이 이렇게 예쁘게 꼬맸어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하여튼 이렇게 꼬맸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상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면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꼬맬 수 없을 때, 봉합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났을까요? 안 꼬매도 다 나아요. 거기를 그냥 상처가 이렇게 그 흉터가 여기를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흉터의 가장 주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여러분 왜
레이저 치료 받고 그러면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흉살의 주성분이 바로 콜라겐이고, 바로 이렇게 느슨한 살에 콜라겐을 만들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진 살을 갖다가 좀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흉살의 주성분이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그 콜라겐이 주성분인 이 흉터가 그냥 이 상처를 그냥 채워주면 돼요. 그냥 그 접착제 많이 듬뿍 해서. 그 대신에 그러면 나중에 흉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흉터 많이 생기지 말라고 어떻게 해주냐면 요렇게 벌어진 틈을 꼬매주는 거죠. 이렇게 꼬매주면은 아까는 굉장히 많은 흉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접착제가 필요하다가도 지금은 이렇게 꼬맨 다음에는요, 아주 조금만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봉합을 풀은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봉합하는 목적은 이 상처가 가장 좁게 유지되어서 접착제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흉터가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봉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합하면 말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봉합하면 우리가 야 꼬매면 흉만이 생겨. 그러니까 꼬매지 말고 그냥 낫게,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봉합의 목적 자체가 이 간격을, 상처가 가지고 벌어진 간격을 서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합이 오히려 흉터를 적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상처가 났는데 봉합은 꼭 필요하지 않아요. 봉합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전부 다 흉터가 채워주면 그건 다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봉합하는 것은 바로 흉터의 폭을 줄이기 위한 거죠. 네로님 안녕하세요. K진이님 안녕하세요. 예림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진행을 혼자 하게 돼서요. 조금 바쁘기도 하고 목도 조금 아프네요. 근데 하여튼 조금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봉합 대신에 말이죠. 요즘에는 종이 테이프를 쓰기도 해요. 종이 테이프 이렇게. 그래서 스테리스트립이라고 해서 이 소독된 종이 테이프를 써서 이 흉터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다 나을 때까지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또 실밥을 보통 우리가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처 다쳤을 때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어지거나 흉터가 넓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예전에 덧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덧난다. 그러니까 우리 마데카솔 후시딘의 광고 프레이즈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덧나지 않게 그게 이제 후시딘 마데카솔 그거잖아요. 새살이 솔솔 이건데, 덧난다는 거는 더디 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낫는다는 뜻이죠. 원래는 우리가 낫는 것은 대략 한 5일 전후 해서 낫거든요. 상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요. 다음 날만 돼도 서로 이렇게 잘 붙어서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부러 약간 당겨도 괜찮을 정도가 보통 5일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실밥을 풀죠. 실밥을 너무 오래 두면은 실밥 자국이 남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세균이 여러 종류의 염증이 있지만 세균에 의한 염증은요, 세균이 우리 상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그 세균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열려 있으면은 글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들어온 세균에 대해서 우리 몸은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다 보면은 그 면역 반응 중에서 그 세균하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백혈구거든요. 그 백혈구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그 부분에는 백혈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혈액순환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뻘겋게 되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1차적으로 이렇게 뻘겋게 된다고요. 그리고 낫는 과정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낫는 과정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기면은 낫는 과정이 더디다, 그래서 덧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흉터가 이렇게 염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많은 흉터가 필요하겠죠. 이 상처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후시딘이라든지 마데카솔이 대부분은 항생제 성분인데 바로 이 덧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꼭 필요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에서는 아주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하고 소독된 도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요. 다쳤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처를 깨끗이 소독을 하고, 소독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생리식염수로 그 상처에다가 여러 번 이리게이션이 뭐냐 하면 물을 자꾸 주는 거죠.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줘서 그 물로, 흐르는 물에 그 세균들이 1차적으로 씻겨 나가도록 그렇게 다쳤을 때는 그런 걸 1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1차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봉합을 하는 게 이제 상처를 적게 하는 거죠. 바로 이 덧나지 않게, 그러니까 염증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꼬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이미지 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이미지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그 이미지를 다운받는 건데 제가 봉합을 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보면은 성형외과 의사의 솜씨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너무 꽉 조였어. 이렇게 꽉 조이면 말이죠. 이러고 한 일주일 있으면 여기 흉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처는 이건데 상처에 이렇게 진해처럼 이렇게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랗게 된 데는요, 지금 위에 있는 살하고 아래에 있는 살이 서로 나란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피는 표피끼리, 진피는 진피끼리,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층은 지방층끼리 서로 잘 나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요 빨간 거 표시한 데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요, 아래쪽 살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위쪽 살은 좀 아래쪽으로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게 계단이 생긴단 말이죠. 이 계단이 생기면 서로 이 마진과 마진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 만날 수가 없죠. 양쪽에 잘려진 같은 성분끼리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졌죠. 여기 약간 염증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로, 서로 어긋난 사이로 베리어, 그러니까 이 방어막을 형성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붉은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위에 있는 살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살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 사이 간격에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라도 다 낫죠. 다 낫고 다 낫죠. 그렇지만 이게 흉터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잘못 치료했다라고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생명을 다루거나
좀 더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그런 외과 계열의 선생님들은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흉터를 적게 남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건 조금 더 잘 꼬매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옆쪽에 발이 생기죠. 이거는 당연히 실밥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래도 한 7일 전후에서는 다 실밥을 빼게 되는데 이 흉터 아까처럼 이렇게 넓게 꼬맨 상태에서 이대로 한 열흘 정도 놔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이렇게 다른 과에서, 성형외과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꽉 조이지 않으면은, 이 봉합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팔다리라든지 또 뭐 등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아주 견고하게 봉합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 더 큰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일반적인 성형외과 이외의 다른 외과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좀 그렇게 탓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지금 김소유 님이 켈로이드가 있으면 얼굴 성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켈로이드가 있으면 얼굴 성형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근데 켈로이드라는 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심한 분이 있고 또 개인 약간의 그냥 뭐 흉터가 더 많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켈로이드를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켈로이드, 아까 제가 켈로이드도 흉터란 말이죠. 흉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접착제라고 그랬잖아요. 켈로이드가 잘 생긴다는 게 뭐예요? 접착제가 너무너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너무 잘 아무는 거죠. 그냥 상처 요만큼 생기면 흉터 이만큼 해가지고 접착제 이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켈로이드 체질인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안 낫는 체질이 아니라 상처가 너무너무 잘 낫는 체질이 켈로이드예요. 근데 켈로이드가 너무 심하면 흉터 때문에 얼굴 성형에 문제가 있죠. 당연히. 뭐 쌍꺼풀을 해도 처음에 너무 굵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켈로이드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켈로이드가 심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위라든지 또 복부라든지 가슴 중간,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은 이 유방하고 유방 사이 같은데 이런 데는요, 흉터가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우리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한 되기 때문에 그냥 흉터가 그냥 약하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접착제가 조금밖에 없으면 자꾸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켈로이드가 심해요. 그러니까 흉터가 아주 커요. 그런데 얼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텐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얼굴에서는, 다른 데는 켈로이드가 심하더라도 얼굴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또 켈로이드의 심한 정도가 개인별로 매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켈로이드라면은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 도움이 돼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걸 보고 이 정도면은 위치나 이런 걸로 볼 때 심한 켈로이드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얼굴 성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너무 진짜 완전히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흉터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 얼굴은 사실 켈로이드나 흉터가 굉장히 적은 부분인, 왜냐하면 잘 안 움직이니까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로 심한 켈로이드 체질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자르님, 입 주변에 비후성 반응이 500원짜리 정도 생겼는데 단계적으로 절제술로 시간을 가지면 가능할까요? 입 주변.
네, 비후성 반응. 네, 비후성 반응이라는 거는 켈로이드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좀 심한 경우를 켈로이드라고 하고 조금 약한 경우를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요. 원래 켈로이드하고 비후성 반응하고 구분해라 그러는 게 성형외과 학생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약한 게 비후성 반응이에요. 켈로이드는 정말 심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비후성 반응 가지고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흉터 가지고 켈로이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켈로이드는 정말 스치기만 해도 흉터가 확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켈로이드라고 하고 이 비후성 반응은 그거보다는 훨씬 얌전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500원짜리 정도라면 단계적인 절제술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입가 주변이라도 이런 볼 같은 데는요. 그 주변에 여유 피부가 많아요. 그래서 절제도 이 주변에 그 왜곡시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중 같은 데라든지 또 뭐 이 턱 밑에 입술 바로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너무 큰 흉터를 잘라내게 되면 그 입술이라든지 또 그 옆쪽에 있는 코라든지 이런 구조에 왜곡을 만들 수가 있죠. 500원짜리라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조직 확장기라고 해서 이 그 주변에 있는 피부를 늘려서 그 부분을 덮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거창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는 피부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500원짜리 정도는 단계적인 스테이지드 익시전을 단계적인 절제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상용님 질문이 다리 수술 부위에 핀이 박혀 있는데 핀을 빼고 나서 레이저 받는 게 좋을까요? 레이저 수술은요. 흉터에다 우리가 레이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레이저가 흉터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레이저는 흉터의 굴곡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흉터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여기 손에서처럼 흉터 넓게 있어서도 뜨이지만 말이죠. 흉터가 굴곡을 만들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굴곡이라는 게 우리 입체적인 얼굴에서 보면은요. 그림자가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핀을 빼고 나서 레이저를 한다. 글쎄, 그게 이제 그 흉터가 굴곡이 심한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있으나 그냥 마치 레이저가 흉터를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핀을 빼는 것 정도의 얇은 그 좁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레이저를 꼭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이제 레이저 처치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이제 얼굴에서는 어떻고 팔에서는 어떠냐 그랬는데요. 이 흉터가 이렇게 팔같이 움직임이 심한 부분에는요, 흉터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움직임이 심한 곳은 주변 쌀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처에 흉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접착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데는 흉터가 클 수밖에 없고 뭐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팔다리,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진은 이게 모델 사진이라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 지금 그 제왕절개 흉터 큰 거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흉터 이것 때문에 다른 수술하면은 나는 켈로이드 체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전에 사실은 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아기 꺼내고 또 다른 산후 조치하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그렇게
봉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흉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흉터의 기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부같이 이렇게 계속 숨 쉬면서 움직이는 데는 대부분 흉터가 안 좋아요. 아까 손처럼. 또 어깨가 흉터 왜 안 좋으냐 하면요. 어깨는요.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아니에요.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기는 데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그 피부들이 말이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당긴다고. 뒤에서도 당기고 아래에서도 당겨.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정상, 어깨 위에 이 정상은 양쪽에서 피부가 스트레칭 돼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난 상처를 잘 낫게 하려면 훨씬 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흉터가 필요한 거죠. 다른 부분. 그래서 왜 그 어렸을 때 저기 예방주사 맞은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미세한 침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놓는데요. 이 위쪽에다 넣는 경우에는 흉터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그냥 여기 났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 위쪽에다 넣으면 흉터가 심해요.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어깨가 흉터 안 좋은 아주 또 하나의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가슴 사이. 여기 이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뭘 많이 하냐면요. 선천성 저기 심장병 환자들이 어린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진짜 어린 학생인데 가슴에 여기 흉터가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흉 수술이죠. 그러니까 개심 수술 받은 그런 흉터들이 여기 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오랫동안 아까 그 스테리스트립이라는 그 종이 테이프도 붙여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흉터가 적게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이제 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뭐 그 스터디를 하는데 저도 이제 레지던트 때 그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가슴과 가슴 사이의 흉터가 사실 정말 좀 강하고 켈로이드 그러니까 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흉터가 심하다고 해서 다른 데 흉터, 얼굴 흉터도 심하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원래 이 가슴, 특히 가운데 쪽에는요, 흉터가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재생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뭐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맞아요. 나이가 드시면은 재생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더 많이 변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우리 살들이 텐션, 긴장이 확실히 줄어들죠. 주름이 생기는 게 주름이라는 건 긴장의 반대죠. 긴장이라는 거는 쫙 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주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사실은 나이가 드실수록 흉터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당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접착제, 흉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까 제 친구도 그렇고 흉터가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흉터가 훨씬 더 좀 안 이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늘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흉터는 접착제고 흉터가 크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흉터 치유 그러니까 상처 치유 능력이 강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흉터가 적게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리프팅, 뭐 절개 리프팅 이런 건데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 흉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흉터가 막 아주 그냥 드세고 막 강하고 이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대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우리가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주름이 있는 데는요, 흉터가 잘 안 보여요. 이런 주름이 있는데 흉터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진짜로 어렸을 때,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래 동생이 일요일날 이 가구에다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cm, 3cm 정도 되는, 2, 3cm 정도 되는 상처가 났다고요. 일요일날 저녁에.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일요일날 저녁에 이마에 이렇게 흉터 자국이 쫙 났어요. 내가 딱 봤는데 그냥 정말 칼로 그은 것처럼 쫙 벌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옛날 구식 전축이라고 구식 오디오인데 저기 호마이카라고 이렇게 가구의 그 가구의 그 모서리가 아주 단단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친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님은 가구 보실 때마다 항상 이 끝이 라운드한지 여기가 라운드한지 항상 그걸 보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동생이 다쳤다고요. 내 동생 지금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가로로 생겼어요. 흉터가. 그러니까 우리 이마의 주름은 가로로 있다고요. 그게 어린 사람들은 주름이 없지만 피부 결은 그렇게 가 있거든요. 그 가로로 생긴 흉터는 사실은요, 안 꼬매도 잘 나. 왜냐하면 그 주름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안 당긴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당기면 그 주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옆방향으로만 당기고 이 이 방향으로는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흉터가 아주 거의 뭐 성형외과 가서 꼬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지금 봐도 흉터가 대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만약에 이제 재수술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피부 결에 수평인 흉터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반대로 피부결에 이렇게 수직인 흉터들은요, 이건 고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주름 있는 스카프예요. 이렇게 주름이 가로로 있다는 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긴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 아래 위로 당기는 힘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부결이 이렇게 가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흉터가 가로로 생기면은요, 계속 이 방향으로 당겨져. 흉터 길이 방향으로 당기니까 흉터는 오히려 날씬하고 깨끗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끈해지죠. 이 방향으로는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첫째 사실은 흉터가 그걸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피부 결에 수평이거나 일치하면은 거의 흉터가 잘 남지 않죠. 이 쌍꺼풀 흉터가 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결의 쌍꺼풀 자국은 절개를 하더라도 피부결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결을 따라서 흉터가 있으면은 그 흉터가 얌전하고 또 그게 아까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더욱더 얌전하고요. 또 대신에 이렇게 흉터의 그러니까 피부결의 수직인 흉터들은 훨씬 더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인 흉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그재그로 이 흉터를 이렇게 약간 꺾어줘요. 그런 방향으로 흉터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 꼬맨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요거 이제 쌍꺼풀 수술할 때 이제 요렇게 이제 꼬맨단 말이죠. 보면 요렇게 아주 여러 번 꼬매기도 하고 촘촘히 꼬매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서로 엣지를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쌍꺼풀 흉터에서는요, 이 흉터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꺼풀 흉터는 기본적으로 피부결에 평행하기 때문에 사실 꾸미지 않아도 잘 나아요. 근데 쌍꺼풀 흉터가 어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살하고 아래에 있는 살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요건 제가 무슨 어디 저기 호텔에 갔더니 여기 이 타일이 말이죠, 위에는 약간 튀어나오고 밑에는 들어갔어. 이게 지금 타일이 서로 나란하지가 않죠. 네? 이렇게 보면은 나란하지가 않죠. 위에 건 튀어나와 있고 아래 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되면 까맣게 돼요. 왜 까맣냐면 위에 거 튀어나온 구조의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 게 튀어나온 말이죠, 여기가 밝아요. 지금 여기 쌍꺼풀 보면은요, 여기 쌍꺼풀 보면은 지금 여기는 까맣죠. 근데 여기는 하얗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얀 부분의 아래쪽에는 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그림자가 생겨서 까만 흉터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는요, 요 아래쪽에 있는 살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빛을 많이 보니까 하얀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흉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높낮이, 레벨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네, 도로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안검 수술을 받고 실밥을 풀고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빨갛고 흉한데 병원에서는 아직 상처라고 수술 후 바르는 연고를 바르라고 했는데 이 연고를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그리고 흉 없어지는 연고는 언제쯤 발라야 하고 흉터 수술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네, 하안검 성형하면은요, 당연히 바깥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흉터가 생기는데 하안검 성형도 피부결에 일치하는 흉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진짜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흉터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한 4주째 요때쯤 보면은요, 흉터가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쌍꺼풀 흉터인데 쌍꺼풀 흉터 아니더라도 그렇거든요. 보통 4주가 되면은요, 흉터가 다 나았지만 흉터는 아직 불안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흉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현상이,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상처가 나고 실밥 뽑은 직후에는 깨끗하다가 오히려 더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붉어지는 현상이 보통 한 3, 4주부터 시작해서 길면은 한 서너 달까지 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초창기에 아주 세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우리 몸을 복구했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흉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흉터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흉터를 만드는 혈액순환도 줄어들고요. 근데 도로스님이 얘기하는 지금 수술 자국이 빨갛고 흉하다, 이거는 아마 염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증은 아니고 바로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염증일 수도 있어요. 염증이라면 사실은 지금 수술 후에 흉살에 바르는 연고 바르면 안 되시고요. 그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바르시면 안 되고요. 염증이라면 항생제를 바르셔야 되고요. 그게 염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붉은 그냥 흉터가 강하게 생기는 그런 문제라면은요,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요. 근데 병원에서 뭐 바르다고 그랬으면요, 그냥 그거 바르시면은 좋아지고요. 하안검 흉터는요,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시님. 릴리님, 작년 5월 대리석에 눈옆이 찢어져서 다쳤어요. 당일 응급실에 갔는데 눈옆이랑 안과 선생님께 봉합을 받았고 일주일 후에 실밥을 제거했는데 실밥 흉터도 생겼어요. 봉합해 주신 분, 실밥 제거해 주신 분 모두 돌에 찍힌 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흉터 레이저를 권하셔서 레이저를 7회 시술하긴 했습니다.
6개월가량 메디폼과 선크림으로 관리했는데 그래도 흉이 좀 남았어요. 더 이상 없애긴 어려울까요? 네. 그러니까 찍혀서 다치면은 그게 단순하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일부의 조직들이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게 이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피부가 거기 세포들이 죽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조금 흉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되게 이제 외과 의사들은 꼭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외과 의사들은 그런 부분을 그 변연 절제, 말이 어렵죠. 그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변연 절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헬시한 아주 건강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꼬매는데 예를 들어서 눈 옆같이 그렇게 하면은 눈 모양의 왜곡을 줄 수 있는 데 같으면은 그러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흉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사실은 그 흉터 자체를 예쁘게 다시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상처를 예쁘게 봉합해주는 흉터 재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흉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라서 예쁘게 서로 봉합할 수 있는 봉합을 해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처가 다시 붙는데 필요한 접착제가 최소화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흉터가 최소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절제하고 다시 수술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아까 그러니까 레벨이 이렇게 지금 두 살이 말이죠. 이렇게 나란하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났다 보면 뭐 급하게 나니까 이렇게 한쪽은 불룩하고 한쪽은 이렇게 편평하고 그러면은 이 자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굴곡이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굴곡 같으면은 아까 레이저를 하는 거죠. 흉터에다 레이저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굴곡을 없애는 거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절개를 다시 해서 서로 나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터를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 흉터 재수술이라는 건 흉살 주변에 이게 그 잘려졌던 상처들을 서로 나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환님, 간단한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일이 많았네요. 참. 우리 저기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공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저 젊은 학생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우리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도 화상은요, 아주 일부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낫게 돼요. 2도 화상은요, 2주일 동안 조금 더 깊게 피부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2주 동안. 3도 화상은요, 피부가 모두 다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3주가 돼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낫게 되냐면요, 그 나은 부분이 피부가 있던 부분이 모두 다 흉터로 채워질 때 그때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흉터의 특징이 아까 딱딱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피부 이식을 해서 낫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아니죠, 김동환님. 네, 간단한 화상은요, 예쁘게 소독 잘하고 있으면은요, 2주 안에 대부분 낫게 되고요. 그래도 혹시 덧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꼭 병원에 가서 항상 항생제 처방 받으시고 조금 잘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너무 방치하시면 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얼굴에 화상이다 그러면요, 얼굴에 화상은 잘 나아요. 얼굴이 아까도 이제 얼굴에 흉이 생기면 아주 좀 안 좋지만 뭐 얼굴에 상처가 난다든지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거 잘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얼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두꺼워요. 그리고 또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상처가
뭐 화상 입어도 잘 낫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흉터 이렇게 좀 잘 못 되면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제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외과니까 저무드록 하는 게 상처를 내는 건데 그 흉터들 다 어떡할 거냐. 뭐 트임하고 흉터가 어떻게 남을 거고 또 쌍꺼풀하고 흉터가 어떻게 남을 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앞트임 흉터가 어떻게 될 건가. 사실은 앞트임 흉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앞트임 흉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없어지냐고 여쭤보시는데 없어질 리가 없죠. 한 번 생긴 흉터는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이 몽고주름을 보면은요, 몽고주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몽고주름이거든요. 이게 피부가 여기도 피부고 안쪽도 피부인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한 번 겹친 거잖아요. 그 겹친 부분에는요, 주변보다는 혈액순환이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은요, 요 엣지가 좀 하얀 거 아시겠어요? 하얀 거 주변보다. 그 엣지가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얀 부분에다 흉터를 위치시키면은요, 요 하얀 부분에다 흉터를 위치시키면은요, 흉터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앞트임 흉터는 사실은 너무 눈으로부터 벌어지면 흉터가 흉한 거고요.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또 너무 덜 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흉터가 이 엣지에 생기도록 하는 거죠. 이 앞트임이라는 게 몽고주름을 다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흉터를 감춘다. 뒤에도 조금 준비한 게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답을 조금 또 라이브 방송이니까 멍샤비님, 보레페인 여드름 흉터에 도움이 되는 성형술은 없습니까? 예, 여드름 흉터에는요, 박피술인데요. 모두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흉터 수술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 거니까 흉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페인 부분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굴곡 때문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굴곡을 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여드름 흉터에는 레이저가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저는 레이저 치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여드름에 이 굴곡이 있는 여드름은 그런 레이저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위트니님, 눈썹하 거상 라인이 눈썹선 밑인데 레이저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눈썹하 라인이 눈썹선 밑인데 눈썹의 선보다 밑으로 뚝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흉터가 눈에 잘 뜨인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레이저로 안 돼요. 그거는요, 그냥 눈썹하고 그 흉터 사이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면은요,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가서 흉터가 생기고, 그 눈썹과 눈썹뼈 밑에 연에서 요렇게 지금 여기 눈썹에 바짝 붙어서 흉터를 있게 하면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눈썹이. 그러면 튀어나온 아래쪽엔 그림자가 항상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흉터를 놔두면 흉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눈썹 위쪽에다가 흉터를 하시는 분들, 절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눈썹을 같이 당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도 하시는데, 사실은 눈썹 위에는 흉터가 너무 샤이니하죠. 그러니까 지금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구조 위쪽에는 밝고 이 아래쪽에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모든 흉터가 그 그늘 안에 놔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보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눈썹하 라인이
너무 눈썹선으로부터 띄어져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교정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올려주는, 사실은 뭐 고기 절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회복 기간도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보다는 절제를 조금 더 해서 흉터 교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님, 15년 전에 아들이 가구에 부딪혀서 턱이 찢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접착제로 하면 상처가 덜 생긴다고 하셔서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실로 꼬매는 거랑 접착제를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접착제가 사실은요, 그게 이제 새로운 방법이고 더마 본드라고 본드가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경우도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간단하게 실로 봉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스테리스트립이라고 해서 종이 테이프로 그 소독된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는 과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접착제는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아주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봉합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는 힘에 조금 약한, 그러니까 흉터를 적게 하려면은 그 상처를 계속 붙여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착제보다는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봉합하는 게 더 낫죠. 네, 오늘 저희 흉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오늘 답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일 제가 불이나케 가서 게시판에다가 예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